한 영국 교수의 발표가 전 세계 학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조용하기만 했던 이곳이 지금은 흥분된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발표를 마친 에밀리 하퍼 교수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가 방금 공개한 연구 결과는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폭탄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측 학자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며 반박할 내용을 찾고 있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 교수는 대체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한 걸까요? 그리고 왜 중국 학자들은 이토록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뉴욕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커다란 유리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계를 확인해보니 7시 30분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조금 일찍 도착한 거였죠. 제 이름은 에밀리 하퍼 박사예요. 저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은 저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호텔 로비에 서서 커피잔과 명찰을 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78회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제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언어를 연구한 지는 꽤 오래됐지만 이런 큰 회의는 항상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을 동시에 들게 하더라고요. 호텔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대리석 바닥이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반짝거리고 있었죠. 메인 컨퍼런스 룸으로 걸어가면서 주변에서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어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그 외에도 정말 많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가 이 일을 왜 사랑하는지 다시금 느끼게 해줬어요. 언어는 전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메인 행사가 열릴 장소가 나왔어요. 표지판이 그랜드 볼룸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었죠.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친구를 만나 따뜻한 포옹을 나누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처음 회의에 왔을 때처럼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일이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동아시아의 문자와 문화의 역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두고 2명의 저명한 교수가 토론을 벌이게 되어 있었어요. 한쪽은 중국 베이징 대학교의 리웨이 교수님, 그리고 다른 한쪽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에이든 톰슨 교수 님이었어요. 제가 자리를 골라 앉았어요. 너무 앞쪽도 아니고 너무 뒤쪽도 아닌 중간 정도였는데요. 여기서라면 모든 걸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방은 엄청나게 컸고 편안한 의자들이 줄지어 배치돼 있었어요. 전부 큰 무대를 향해 있었는데 무대 위에는 연단이 하나 있고 양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았죠. 앉아 있으면서 노트를 꺼내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리웨이 교수님이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은 중국이 동아시아 모든 중요한 문화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한국의 한글도 중국 문자에서 비롯되었다고 했죠. 이런 주장은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고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으로 자리를 채워갔어요. 그들이 웅성거리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리 교수님을 지지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큰 스포츠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처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앞쪽 몇 줄에 한국 학자들로 보이는 그룹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가끔씩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 토론이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이건 단순히 오래된 역사에 대한 논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문제였으니까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소음도 점점 커졌어요. 제가 다른 대학교에서 알던 교수님들도 보였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든 기자들도 있었어요. 열정 가득한 학생들도 자리를 찾고 있었죠. 모두가 여기에 온 이유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중국이 동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라고 믿어왔어요.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문자, 예술, 기술 같은 것들이 모두 중국에서 시작돼서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로 전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 새로운 발견들이 이 오래된 사고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일정표를 보니 리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고 그 후에 동아시아 역사를 두고 다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이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었어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펜을 준비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이 크게 바뀔 것 같았어요.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심포지엄의 진행자가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동아시아 언어와 문화를 연구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오랫동안 회자될 역사적인 장면이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78회 국제언어학 심포지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시계를 확인하는데 리웨이 교수님이 강단으로 걸어 올라오셨어요. 큰 회의실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고 모든 자리가 꽉 찼더라고요. 심지어 벽 쪽에도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리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시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깔끔하게 다려진 회색 정장이 정말 단정해 보였어요. 교수님 뒤에 있는 큰 화면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띄워져 있었죠. 제목은 5000년의 중국 문명, 동아시아 문화의 원천이었어요. 여러분, 교수님이 마이크를 통해 힘있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는 중국의 5000년 문명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한자와 한글이 나란히 비교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한글이라는 한국의 문자 체계도 한자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얼굴을 찌푸리며 빠르게 필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반응은 익숙했어요. 리 교수님의 주장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학자들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마리아 산체스 교수님이 앞줄에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셨거든요. 저는 이미 교수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동아시아의 고대 문자 체계를 20년 넘게 연구하신 분이니까요. 교수님의 짙은 곱슬머리는 이제 약간의 회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꺼내실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리 교수님, 실례합니다. 교수님이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강단으로 걸어가셨어요. 리 교수님은 살짝 놀라신 듯 했지만 최대한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어요. 산체스 교수님이 자신의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시자 첫 번째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두가 숨을 들이마시며 놀랄 만큼 충격적인 사진이었어요. 도자기와 청동기 조각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유물들은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기원전 2000년경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중국 문자가 등장하기 몇백 년 전의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어요. 저희는 중국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뼈들을 대상으로 DNA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이 복잡해 보이는 차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상왕조의 통치자들이 한국과 만주에 살았던 동이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바빴고요. 리 교수님의 얼굴은 창백해지셨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증거였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산체스 교수님이 점점 더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동아시아 문명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많은 중요한 발전이 한국에서 시작되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실 안은 갑자기 웅성웅성해졌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젊은 학자들은 무리를 지어 화면을 가리키며 열심히 토론하고 있었고, 나이든 교수님들은 의자에 기대어 생각에 잠긴 표정이거나 아니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계셨어요. 리 교수님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시려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산체스 교수님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고대 도자기 조각, 세부적인 DNA 차트, 그리고 수천 년 전 동아시아를 오갔던 사람들과 아이디어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까지 차례로 발표하셨죠. 발표가 끝날 때쯤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마치 동아시아 역사가 눈앞에서 다시 쓰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중국 문명이 다른 나라로 퍼졌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 단조롭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로워 보였어요. 여러 민족과 지역이 함께 동아시아의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요. 리 교수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모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될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서울대학교의 김다니엘 교수님이 연단으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며 거의 의자에 앉아있질 못했어요. 방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에어컨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고 방금 전에 벌어진 열띤 논쟁 이후 교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두가 기대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마이크를 조정하시며 따뜻한 미소로 청중을 바라보셨어요. 제가 예상했던 그런 위압적인 모습은 아니셨고 둥근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친절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자신감이 넘쳐서 복잡한 개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셨어요. 오늘 교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께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놀라운 걸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이 리모컨을 클릭하자 스크린에는 아름다운 청동 유물들의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표면에 글자처럼 보이는 신비한 표식들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재빨리 노트를 꺼내서 교수님 말씀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 청동 유물들이 한반도와 만주 곳곳에서 깊이 묻혀 있다가 발견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제일 놀라운 점은 과학자들이 이 유물들을 분석했을 때 중국에서 발견된 가장 초기의 문자보다 더 오래된 시대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였어요. 이 표식을 자세히 보세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며 유물 중 하나를 화면에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건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닙니다. 고대 한국에 살았던 동이족이 이미 문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 문자가 만들어지기 전의 일입니다.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중국 학자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 몇몇의 얼굴에는 놀람과 심지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엿보였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새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며 고대 청동기 제작지를 보여주는 지도와 도표를 꺼내셨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청동기 제작 작업장이 바로 한반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단순히 중국의 기술을 모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이를 공유했음을 시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증거를 설명하며 우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고대 용광로, 도구들, 미완성된 청동 유물의 사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게 마치 탐정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씩 증거를 제시하실 때마다 그림이 점점 더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부분이 나왔어요. 바로 한글, 즉 한국 문자 체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김 교수님의 눈빛이 반짝이면서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이 문자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알파벳이 아닙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실상 현대의 컴퓨터 코드처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교수님은 한글의 각 글자가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스크린에는 간단한 도표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기억은 혀가 입천장 뒤쪽에 닿는 모습을 본떠 만든 것이고 미음은 닫힌 입술의 모양을 닮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이건 중국 문자를 모방한 게 아닙니다.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이었죠.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였습니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단순히 기존 기호를 복사한 것이 아니라 소리와 인간의 입 모양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로 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청중 속의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 왜 이 문자가 특별한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교수님은 복잡한 개념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재능이 있으셨어요. 교수님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글의 창제 배경에 담긴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고대 한국 문서를 제시하셨어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글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혁신 속에서 탄생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었어요. 교수님이 발표를 마치셨을 때 저는 마치 동아시아의 역사를 새롭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증거는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 문명을 따라한 게 아니라 독창적인 방식으로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창의적인 힘이었어요. 강당을 둘러보니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분위기가 긴장된 논쟁에서 흥미로운 호기심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관점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김 교수님이 청중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시고 연단에서 내려오시자 방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의 발표는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문명이 성장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줬어요. 저는 급히 노트에 마지막 생각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이 순간이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 같았거든요. 문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교수님 마리아 산체스가 강단으로 다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경을 고쳐 쓰시고 청중을 바라보는 순간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 분위기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어요. 지난 20년간의 연구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동아시아 역사의 모든 것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체스 교수님께서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말씀하셨어요. 화면에는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왼쪽은 한국에서 발견된 고대 토기 조각으로 그 위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른쪽은 중국에서 발견된 고대 갑골 문자였고요. 제 자리에서도 두 이미지가 얼마나 비슷한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한국 토기의 이 문양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이 문양들이 중국 갑골 문자보다 몇백 년은 더 오래된 겁니다. 그러고는 다른 예시들을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비슷한 기호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발표를 듣던 리 교수님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산체스 교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고대 한국어와 고대 중국어의 단어 목록을 화면에 띄우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시더니 두 언어의 단어들을 발음하기 시작하셨어요. 뜻도 비슷하고 소리도 거의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나왔어요. 마치 두 명의 낯선 사람이 사실은 친척 관계라는 걸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갔어요. 교수님은 한국과 만주 지역의 고고학적 유적지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수천 년 전에 지어진 거대한 석조 원형 구조물들이 있었는데 태양, 달, 별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것들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동료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건 정말 모든 걸 바꾸겠는데. 그 다음엔 그 유적지에서 발견된 도구들을 보여주셨는데 고도의 농업 기술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빗물을 측정하는 청동 도구, 정교한 관계 시스템, 그리고 초기 벼농사 기술의 증거들까지 있었죠. 그저 단순한 농업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한 혁신적인 사회였어요. 청중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고대 달력들이었어요. 교수님은 계절과 음력을 추적한 표시가 새겨진 돌 조각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주위를 연구하며 시간을 추적하고 날씨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든 과학자들이었습니다. 화면에 증거들이 계속 나올수록 리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그는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한국과 만주가 중국, 외 여러 왕조들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독자적인 고도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체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자료를 공개하셨어요. 고대 무역로를 상세히 그린 지도를 보여주셨는데 그 지도가 증명한 건 청동 제작 기술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파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왔던 전통적인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힌 거였어요. 하지만 이 연대가 확실한가요? 청중 중 한 사람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질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현대 과학기술이 어떻게 고대 유물의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면서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 열발광 테스트 같은 다양한 과학적 방법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이 한국 유적과 유물이 중국의 유사한 발견물들보다 더 오래되었음을 증명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노트를 적으면서 깨달은 건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아이디어에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고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증거는 하나의 문명이 다른 모든 문명에게 가르쳤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고도 문명들이 각자 발전하고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산체스 교수님은 마무리로 고대 사회들이 서로 어떻게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셨어요. 수천 년에 걸쳐 문화와 아이디어가 동아시아 전역에서 마치 아름다운 춤처럼 흐르고 얽히는 모습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한쪽만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시에 배우고 나누고 있었던 거죠. 발표가 끝나자 방 안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열심히 노트하거나 노트북에 타이핑하는 모습을 봤어요. 리 교수님은 손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20년 동안의 연구가 동아시아 역사를 향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앞으로 다시는 예전처럼 보일 수 없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방 안의 열기가 깊은 토론으로 이어지자 저는 앞으로 새롭게 써야 할 교과서들이 떠올랐어요. 동아시아 문명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풍부하고 복잡하고 상상 이상으로 매력적인 이야기였어요. 교수님께서 다시 연단으로 올라가실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산체스 교수님이 작은 USB 드라이브를 들어 올리자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노트를 준비했어요. 그녀 뒤에 있는 커다란 화면이 켜지더니 고대 무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이 무덤들은 그냥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초기로 기록된 통치자들의 왕릉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산체스 교수님은 컬러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왕릉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해 완전한 유전자 연구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며 그 의미를 되새기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건 놀라웠습니다. 차트에는 고대 DNA의 지문처럼 보이는 다양한 색상의 막대가 있었어요. 교수님은 상나라 통치자의 뼈에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해 동아시아 여러 집단의 DNA와 비교했다고 설명했어요. 이 패턴을 보세요. 그녀는 차트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상나라 유골에서 발견한 유전적 표식들이 고대 동이족의 유전자와 놀랍게도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이족은 현재의 한국과 만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산체스 교수님의 발표를 듣는 동안 리웨이 교수님의 표정을 살폈어요.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는 무언가 반박할 내용을 찾으려는 듯 서류를 뒤적거리고 있었어요. 산체스 교수님은 발표를 이어가며 고대 교역로와 이동 경로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히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했어요. 우리는 언어, 도구, 관습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순수하게 중국의 것으로 여겨졌던 상나라가 사실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거죠. 교수님은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을 나란히 비교해 보여줬어요. 비슷한 도자기, 디자인, 청동기 제작 기술, 그리고 문자 체계에서 공통으로 쓰인 상징들까지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걸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은 한층 쉽게 다가오는 비유를 들며 말했어요. 당신이 자신의 가계도를 추적하다가 알고 보니 조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역 출신이었다고 발견한 거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일입니다. 다만 이건 훨씬 더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증거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유전적 표식들은 역사적 지문처럼 상나라 통치자들과 동이족을 직접 연결시켜 주었어요. 마치 우리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의 한 장을 읽어내면서 그동안 알던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다른 학자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누군가는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옆 사람과 속삭이고 있었으며 몇몇은 아예 말문이 막힌 듯 앉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내용이었죠. 리웨이 교수님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 기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따져 물었어요. 고대 중국의 사료들이 전하는 다른 이야기는요? 산체스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문헌 기록은 가치가 있지만 종종 편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전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만 기록됐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DNA와 고고학 같은 과학적 증거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쓴 이야기와는 별개로요. 교수님은 상나라와 동기족 공동체 간의 유사성을
더 자세히 설명하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예를 들어 비슷한 매장 풍습, 공통된 종교적 상징, 그리고 농업 기술까지요. 각각의 증거가 쌓이면서 두 집단 사이의 깊은 연관성이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그 의미는 어마어마했어요. 중국의 가장 중요한 고대 왕조 중 하나가 한반도와 만주와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면 중국 문명이 고립 속에서 발전했다는 전통적인 관점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었어요. 대신 동아시아 문명은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상호 연결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특히 한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요. 저는 자리에 앉아 역사가 제 눈앞에서 새로 쓰여지는 모습을 보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이야기는 한 문명이 다른 모든 문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일하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 이상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였어요. 진실은 허구보다 더 기묘하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현대 과학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고대의 진실을 밝혀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조차 아직도 배울 게 많다는 강력한 교훈이었어요. 뒤돌아보면 이 순간은 모든 것이 바뀌었던 때로 기억될 것 같아요. 수세기 동안 자리 잡았던 전통적인 서사가 무너지고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해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경험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흥분되고 겸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리웨이 교수님이 의자를 뒤로 밀며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강당에 울리는 걸 지켜봤어요. 얼굴은 화가 나서 붉게 상기됐고 서류를 모아 가죽 서류 가방에 마구 집어넣더니 아무 말 없이 중앙 통로를 걸어나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그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자리에서 움찔 놀랐죠. 이 극적인 퇴장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기존 사고방식이 무너지는 하나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강당 안은 금세 흥분한 속삭임들로 가득 찼어요. 주변에서는 전 세계의 학자들이 휴대폰을 꺼내거나 메모를 적거나 옆 사람들과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방 안에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수백 년 동안 서 있던 커다란 벽이 드디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방금 그거 믿을 수 있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멕시코시티 출신의 젊은 교수 로드리게스 박사가 속삭였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바꿔놓는 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일의 엄청난 의미를 아직도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증거들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상나라 무덤에서 나온 DNA 결과 한자보다 앞선 고대 한국의 문자 체계, 그리고 한국이 단순히 중국 문명을 따라한 게 아니라 아시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혁신의 출처였다는 걸 보여주는 정교한 도구와 기술들까지 말이에요. 그날 이후 몇 주 몇 달 동안 저는 우리 학문 분야가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변화하는 걸 지켜봤어요. 새로운 연구 논문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며 이제 한국 중심 확산 이론이라 불리는 새로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계속 추가했어요. 이 이론은 동아시아 문명의 중요한 발전들이 사실 한국에서 시작되어 바깥으로 퍼져나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젊은 학자들도 자신들이 배워왔던 모든 걸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학생들로부터 심포지엄과 그 결과에 대해 묻는 수많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중 특히 감동적이었던 메시지는 베이징의 한 대학원생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단 하나의 이야기만을 배워왔습니다. 이제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진짜 답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학문적 혁명의 중심에는 김 다니엘 교수님과 마리아 산체스 교수님이 있었어요. 두 분은 전 세계의 대학들을 돌며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다른 이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증거를 바라보도록 독려하셨어요.
김 교수님은 고대 한국의 기술, 특히 한국의 청동기 제작 기술이 동아시아 전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산체스 교수님은 고대 문자 체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며 고대 한국 상징과 초기 중국 문자 간에 더 많은 연관성을 발견해 나가셨어요. 변화는 단순히 대학 안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박물관들은 전시 내용을 업데이트해 한국이 초기 동아시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심포지엄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해 왔고,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이 새로운 역사적 이해를 포함하도록 개정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런 변화에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기존의 이론 위에 경력을 쌓아온 일부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들은 분노에 찬 기사와 서신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증거를 오도됐다거나 불완전하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추가적인 연구들이 우리의 결과를 점점 더 확증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어요. 심포지엄이 열린 지 1년 뒤 우리는 서울에서 후속 회의를 열었어요. 그곳 분위기는 뉴욕과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과 대립 대신 협력과 발견의 정신이 가득했죠.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함께 연구 내용을 공유하며 동아시아 역사의 새로운, 더 정확한 그림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호텔방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단 1년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역사의 진실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오래된 믿음을 의심하고 증거가 가리키는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죠. 제가 이 사건들에 대한 책을 준비하며 가끔 뉴욕에서 리웨이 교수님이 강당을 뛰쳐나가던 그날을 떠올리곤 해요. 그 순간은 단순히 한 교수님이 화가 나서 방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미래가 도래하는 순간을 목격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역사를 누가 더 중요한지 증명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과 문화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협력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는지 이해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문명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이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부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이 역사를 쓰고 있어요. 산체스 교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진짜 역사는 테피스트리와 같아요. 모든 실이 중요하고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서 나옵니다.